여러분 안녕하세요. 준희쌤입니다. 네, 오늘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밤사이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고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정치 유튜브는 아닙니다. 옳고 그름은 저는 그걸 따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저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향도 조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웃을 일은 아닌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다 도망가고 있죠. 네, 다 도망가고 있고,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황당한 일이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당한 일이었고, 아무래도 모든 우리 그 행위나 그 다음에 우리 역사나 이런 것들 살펴봤을 때 결국 명분이 중요한데, 명분 없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와르르 쉽게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가고 있죠. 네, 다 도망가고 있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 그리고 왜 그 실망스러운 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그러니까 권한이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간관계가 다 똑같죠. 내가 그 방법이 있더라도 그 방법을 실행했을 때 명분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가 그 방법을 실행했을 때 주변의 저항이라든지 혹은 제가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건 명분도 없고 힘도 없었죠. 그래서 지금 다 도망가는 구조가 되었다. 뭐 더 이상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고요. 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네. 딱 이 말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총사태죠. 다 도망가겠죠. 도망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있다가는 다 부역자가 돼서 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인간들을 결국에는 규합을 시키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없는 행위였고,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다. 각자 도생의 시대는 왔고요. 제가 왜 이 그래프부터 보여드리냐면, 원래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27년까지죠. 27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27년 봄인 것 같은데, 그쵸? 22년 봄에 됐으니까 27년 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권까지는 어찌됐든 제가 항상 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게, 저는 모든 재산에 26, 27에 모든 걸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권도 27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운하고나 윤석열 정권의 기조 하에 제가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 오늘 새벽인가요? 어제 밤인가요? 네, 그런 멍청한 짓 때문에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왔고, 정권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27년까지는 상수라고 봤던 윤석열 정권이 없는 이제 다른 방향의 우리 투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지금 저도 좀 굉장히 혼란스럽긴 하지만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방향을 예측을 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이게 항상 사람이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없고 예측되는 것도 없다. 예측되는 게 없으니까 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모니터링 해야 되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높은 확률로 벌어질 거라고 보고, 하지만 맨 마지막에 또 조금 희망과 기대도 좀 녹여놨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제 시각이 굉장히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무주택자분들을 위한 뭐 폭락방송처럼 뭐 이제 뭐 다 죽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를 때가 언제였죠? 노무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뭐 그 전에는 이제 뭐 노태우 정권 때였는데, 결국 시장은 시장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권이 바뀐다고 뭐 가격 폭락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더 폭등이 일어날 건데, 우리가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어볼게요. 네. 뭐 신났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가장 큰 호재를 잡은 분은 이분이죠. 이분이고, 벌써 빌드업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했은 건지 참 모르겠어요. 그리고 참 이분으로서는 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잡았고, 이분이 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정사실일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뭐 벌거나 뭐 방해를 하거나 늘어뜨리는 그런 움직임마저도 다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래서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뭐 기정사실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문재인 시즌2가 시작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문재인 시즌2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서울의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서울의 그래프는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되던 다른 정권이 들어쓰던 바뀌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나 27년도까지 뭐 조금 더 요즘에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28년도 물량까지는 이미 고정이고 더 이상 늘어날 수도 없는 물량이다. 그리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 부동산에 한 번도 경험해 못한 그 미래에 제 온 재산을 지금 다 세팅을 해놨고 다 베팅을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매가도 지금 아마 많이 오를 거지만 더 중요한 가격은 무엇이냐면 전세가일 겁니다. 전세가 폭등은 이미 고정값이 돼버렸습니다. 고정값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이 정권이 원래는 이 전세가 폭등을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이 이거 어떻게 임기 말에 수습을 할까, 그리고 야당에서도 엄청나게 폭격을 가해야 할 건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저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큰 그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시기를 안 맞으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겠죠.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전세가 폭등은 이미 고정값입니다. 고정값이고, 그 뒤에서도 제가 전세가 폭등에 대한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그게 즉슨 전세가 폭등이 벌어지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그 전세가 폭등을 뭔가 다주택자 양성이라든지 혹은 이제 지금 취득세 중과가 된 부분을 완화시켜서 다주택자를 시장에 유입시켜서 좀 완화시키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측도 다 어제의 행위로 다 물거품이 됐고 없던 일이 됐다. 그 정권 자체가 없어질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추정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공공의 적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면 적을 외부에 두고 얘네들 때문에 지금 전세가 폭등이 일어났다라고 포장을 해야지만 본인들이 이 어떻게 보면 예정된 미래를 슬기롭게 표적이 안 되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공공의 적이 필요할 건데, 그럼 공공의 적은 누굴까요? 당연히 다주택자들, 부동산 투기업자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세수 부족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좀 더 공격이 가열될 겁니다.
사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은데, 세수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예전에 비해서 세수가 덜 거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세수라는 게 결국 누구한테 걷는 겁니까? 기업과 개인에게 걷는 것이죠. 세금을 많이 걷는 게 과연 좋은 정부일까요? 예.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세수가 부족하다, 세금을 덜 걷고 있다, 뭐 부자 감세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가 과연 좋은 정부일까요?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오늘은 그거를 다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저는 부동산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세수 부족을 누구한테 거둘 것이냐? 이제 이게 타겟이 될 겁니다. 이 타겟이 될 건데 이거를 부가가치세를 올리거나 혹은 봉급생활자의 급여를 세금을 더 올리면 아무래도 저항이 더 크겠죠. 저항이 더 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당의 가장 대표적인 대선 후보 자체가 포퓰리즘과 같은 정책으로 성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절대 그 부족한 세수를 개인에게 근로생활자에게 거두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또 한 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또 한 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고 세금을 주택 소유자에게 뜯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소수죠. 상대적으로 소수고 그 다음에 그 소수인 주택 소유자 중에서도 갈라치기를 해서 1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지 않고 가장 만만한 그리고 가장 숫자가 적은 그리고 공격하기 딱 좋은 다주택자를 집중적으로 포화를 해서 이쪽을 통해서 세수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소유자 특히나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부여할 게 자명한 일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가속화되고 심화될 겁니다. 네. 첫 번째 아파트는 이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죠. 네, 원베일리고. 자,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68억, 50억이나 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아파트들이 진짜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채만을 딱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왜냐면 다주택으로 가면은 지금 이제 으깨질 수밖에 없어요. 네, 세금에 으깨질 수밖에 없고 그 가장 핵심 타겟이 다시 한번 다주택자에게 화살이 몰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로 만드는 것이고 예전에는 집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그냥 뭐 여기에도 하나 가지고 있고 저기에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현금화하기도 쉽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의 입장에서는 내 집을 안 팔아도 내가 다른 집들을 팔아서 돈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금 정책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다주택자는 종부세 강화되고 그 다음에 지금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유예지만 다주택자는 양도세도 중과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종부세도 많이 나오고 취득세도 다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나게 걷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돈은 많아요. 부자들이 돈은 많은데 집을 여러 개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아파트들이 독야청청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다. 초고가 시장은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때문에 독야청청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그 속도와 그 금액의 단위가 더 커질 것이다. 여러분들 한번 그 국회의원 제3명세서를 다 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사람들 다 똘똘한 한 채로 세팅을 했습니다. 뭐 지역구가 경기도 파주예요. 하지만 여의도에 아파트가 있고 경기도 파주에는 전세사죠. 네. 그리고 뭐 예전 정권에서는 뭐 다주택인 게 걸려가지고 이제 팔려고 압박을 넣으니까 청주 아파트를 팔고 그다음에 서울 아파트는 지키는 그 행위들이 어떻습니까? 다 정말 합리적인 판단이고 똘똘한 행동들이었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국회의원들은 다 이미 이렇게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기 자산은 증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을 못 살게 굴어서 뭐 무주택자분들이라든지 1주택자들한테 또 호응도 받고 얼마나 합리적인 행동입니까? 내 재산도 올라가고 인기도 얻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재산 명세서를 살펴보면 다 똘똘한 한 채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거고 더 좋은 아파트와 좋지 않은 아파트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똘똘한 한 채만 오르고 나머지는 오르는 거 안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가격 상승률이 폭발적일 거고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뒤에 있어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려서 다른 아파트도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상방시장이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상방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격을 사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정고점이 있거나 혹은 더 좋은 주식이 이미 더 높은 가격에 있다면 그거를 따라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원밸리의 가격이 상방을 계속 갱신하고 뚫어준다면 그 후속으로 쫓아가는 아파트의 가격도 형님 쫓아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형님 쫓아서 올라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하위 시장까지도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즉 초고가 시장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초고가 시장은 더 넘사벽으로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거에 맞춰서 키 맞추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양도세 중과가 부활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를 시키고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얄짤 없을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될 거고 왜냐면 가장 만만한 건 다주택자거든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밖에 없죠. 물론 이 유예 때문에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다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하는 바람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일반인들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아예 안 하시죠. 못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가격이 하락해서 더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고 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유예시켜줬기 때문에 결국 부자 감세고 뭐 부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뭐 세금 정책을 펼친다 해서 결국에는 인기만 떨어지는 정책을 그동안은 유지를 했던 것이고 이제는 얄짤없이 다시 한번 양도세 중과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제가 문재인 정권 때 그 양도세 중과율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다주택자가 2억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해볼게요. 다주택자가 2억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 수익이 났다면 내가 21년 6월 이후에 30%니까 그리고 구간은 35% 구간이죠. 2억이니까. 그러면은 양도세만 65%다. 65%. 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나 2억 벌었으면 세금 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내보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과연 여러분들 파실까요? 네. 여러분이 2억에 65%면 얼마일까요? 잠깐 계산해보자. 3천만 원인가요? 1억 3천만 원이죠. 자, 2억의 수익이 마진이 났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1억 3천을 가져가고 7천만 원을 내가 가져간다? 여러분들 과연 파실까요?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즉슨 다주택자들은 집을 안 팔겠죠. 안 팔고 그러면 매물이 굉장히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1세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매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을 던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매물이 감소되고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문재인 정권 때 가격 폭등은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했던 겁니다. 유일하게 사고 팔 수 있는 매물은 1세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매물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종부세가 강화될 겁니다. 유일하게 종부세는 조금 완화가 됐어요. 국회에서도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때 대선 때. 그래서 종부세가 완화가 됐는데, 이제 세수 부족을 핑계로 결국에는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주택자들을 으깨는 전략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은 종부세죠. 네. 종부세가 왜 효율적일까요? 네. 가격도 선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 이하짜리는 얼마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편을 더 만들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다주택까지 소유하고 있다 하면은 중과까지 때려서 아주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고 저항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는 명분이 된다. 2022년 대선 시기에 국회에서 종부세 완화는 통과를 해줬습니다. 그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종부세는 어느 정도 좀 너무 과하다 해서 완화를 시켜줬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국회 다수당도 지금 민주당의 정권도 민주당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다시 원복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세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시장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비율을 정하는데 현재 그게 60%까지 대통령령으로 낮춰줬어요. 네, 낮춰줬는데 다시 한번 이게 80%, 90%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10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삼이도 진짜 올해도 종부세를 냅니다. 올해도 종부세를 내지만 올해는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세금 약탈의 시기가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세금으로 으깨질 겁니다. 네, 으깨질 거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야, 그러면은 다주택자들 다 죽어서 그 물건들 다 던질 테니까 가격이 폭락이 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요, 이미 다주택자들 22년, 23년에 다 쓸려 나갔습니다. 네, 자금력이 약한 다주택자들 다 쓸려 나갔고요. 취득세는 문재인 정권 이후로 여전히 중과가 되고 있다. 즉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으깨는 전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다주택자들도 우리가 한번 문재인 정권 때 한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이전 정권에서 또 당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가는 프레임은 더 강화가 될 것이다. 네, 강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또 계속 말씀드리는 입주 물량 그래프인데요. 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다 던지려면 결국에는 입주 물량도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러면 전세가도 버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이미 많이 줄어 있어요.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많으면 전세 공급까지 많아버리면 아무래도 내가 다주택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세금으로도 뜯기고 역전세도 나서 역전세로도 뜯기고, 그게 이제 가장 심화됐던 게 2022, 23년이었고 그때 이미 한번 체력이 약한 다주택자들은 다 쓸려 나갔는데, 이제 26, 27은 전세가 폭등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문제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입주 물량이 없고 전세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이 이거예요. 이미 다 쓸려 나갔다. 이미 다 쓸려 나갔고, 그 다음에 제가 전 정권에도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정말 세금을 1년 내내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정말 얼마를 내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 정권은 영원하지가 않죠. 네. 정권은 영원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나에게 들어오는 캐시플로우는 더 크다는 겁니다. 즉 살아남은 다주택자가 제공할 수 있는 전세 물량은 더 적을 것이다. 더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 물량의 정말 폭감으로 그 전세 물량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 것이다. 즉 다주택자들은 이미 쓸려 나갔거나 혹은 이걸 포기하고 똘똘한 한 채로 가거나, 아니면
정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할 거는 불보듯 뻔하고 그 폭등의 전세가를 취득을 해서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혹은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불보듯 뻔하니 그 월세 상승분으로 이 종부세 강화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 세금을 정말 신나게 내면서 버티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즉, 종부세 강화로 인한 매물, 매물 투매 폭락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하겠죠. 네. 그 시기를 한번 버텨보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선택을 할지. 어찌됐든 전월세 물량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입주 물량의 엄청난 감소로 오히려 상쇄하는 그 세금을 상쇄하는 금액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딱 하나의 주체밖에 없습니다. 전월세를 사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집주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 누구만 이득을 본다? 정부만 이득을 본다. 그리고 이 정부만 이득을 보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분들은 다 똘똘한 한 채로 이미 세팅을 마쳤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 폭등이 일어날 거고요. 하지만 벗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 27의 미래는 확정이라고 말씀 계속 드렸죠. 그리고 저는 이 미래를 윤석열이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했는데 어제의 행위로 이거는 윤석열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감당을 하는 게 확정이 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벌써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은 벌써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 상승이 시작에 불과하다. 둔촌주공으로 조금 정말 잠시나마 불은 끌 수 있을 거예요. 급한 불은. 하지만 26, 27, 28에 정해진 미래는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전조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취득세 중과는 풀릴 일이 없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진입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다 으깨버리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더 감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취득세 중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못 들어가고 종부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이 감소하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매물의 감소는 당연히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근데 제가 아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거다. 하지만 벗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가만히 본인들이 욕을 먹을까요? 네, 전월세 상승이 되는 그 가격이 올라간 거를 본인들이 순진하게 정책 잘못으로 욕을 먹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전략은 무엇일까? 요거겠죠. 요걸 겁니다. 요거. 네. 지금도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정말 무수한 분쟁과 혼란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권은 영원하지 않죠. 네,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잠시만 욕을 안 먹을 수 있는 전략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잠시만. 그러면은 이런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공공의 적이죠. 저희는 공공의 적. 네. 소수 다주택자는 국민이 아닙니다. 네. 국민이 아니고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예요.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카드고 예전에도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집값이 폭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전세가도 폭등을 할 것이고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다 이걸 봤죠. 네, 다 이걸 봤고 그때도 한참 다주택자들 다 때려잡는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신나하셨지만 돌아온 거는 집값 폭등, 전월세 가격 폭등이었죠. 네, 그래서 그 양극화는 더 심화가 될 것이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너 입장에서는 응? 가격 지금 너는 다주택자고 그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가격 오르면. 그렇지 않다. 왜냐? 가격이 올라도 팔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 양도세 중과를 때려버리면 세금의 65%를 그러니까 수익의 65%를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남는 게 제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예. 그래서 집값은 올라가지만 팔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문재인 정권 때 다 경험을 했던 거고, 그때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느냐? 물건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었고, 그 살 수 있는 물건은 소수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재산세, 종부세로 약탈을 해낸다. 결국 여기에서 좋은 건 누구일까요? 정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결국에는 더 많은 세수를 바탕으로 더 포퓰리즘적 전략 정책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게 더 나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존중하고요. 저는 뭐 그게 옳다 나쁘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저는 부동산적으로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가격은 폭등할 겁니다. 그 시기. 그 시기에 폭등을 할 거고 단 그 세금 약탈을 내가 기꺼이 감내하고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예. 주삼이가 저번 정권 때 이 전략을 취했죠. 세금 다 냈습니다. 다 냈고 정말 제가 세금을 얼마를 정말 이건 내가 이렇게 돈을 써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매년 어마어마하게 냈는데 그 시기를 지나고 가격은 많이 떨어졌어요. 22년, 23년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렇다고 제가 2019년, 2020년에 산 아파트 가격으로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나서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펼쳐지지 않고 조정지역도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세율에 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세율에 팔더라도 지금 19년, 20년에 샀던 아파트 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신이 있다면 한번 그 5년을 한번 기꺼이 감내하고 한번 넘기는 방법도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아니면 이 전략도 있겠죠. 지금이라도 다 정리하고 국회의원님처럼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정권의 교체는 이제 불가피한 일인 것 같고 이 방법에 배팅을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제 양도세 중과가 펼쳐지게 될 건데 양도세 중과는 현재로서는 조정지역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지역이 선정이 된다는 게 조정지역이 동시에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설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지점을 지역을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지정을 한다. 그 얘기는 즉슨 그 전국으로 조정지역이 선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벌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는 방법. 즉,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어마어마하게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가격으로 반작용으로 벌어질 것이고 그 가격의 반작용이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대신 우리가 조정지역의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그 시기까지를 우리가 매도 타이밍으로 잡고 거기에 배팅을 해보는 방법. 그 시간의 차이에 배팅을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에 좀 배팅을 하고 좀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그래도 어저께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선 저는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웠고 향후에 좀 민첩하게 정부 정책과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을 살펴본 다음에 그 방향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희망을 좀 말씀드리면 금투세가 유예가 됐죠. 그리고 가상재산 과세도 유예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죠. 예.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 뭐 누가 뭐 좋게 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고, 나쁘게 봐서는 정말 기회주의적인 선택인데, 저는 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결국에는 내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의 예측과는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저는 다시 한번 표를 가져온 26, 27, 28의 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는 이제 윤석열이 안고 가야 되는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여기는 전세가 폭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뭐 25년에 들어선다 정권이, 그러면은 본인 2년차, 3년차에 맞는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렇게 얼마든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면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뭐 전 정권 탓하고 뭐 다주택자들 나쁜 놈들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전월세 갱신 무한권을 해가지고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뭐 오히려 이런 전략적 유연성을 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발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장려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뭐 어떤 미래가, 뭐 어제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생각도 못했고, 어떤 미래가 펼쳐진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면밀하게 미래 시장을 살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그 행위의 정치적 옳음, 뭐 다음 정권에 대한 평가, 뭐 이런 정치 이야기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부동산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그런 다툼을 하고 싶은 분은 제 채널이 아니고 제 영상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한 번뿐인 인생, 삶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경매 1대1 명품과 일반, 제가 제 모든 노하우들을 동원해서 명품으로 과외해드리는 프로그램 준비를 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담이 드디어 칼 뺐습니다. 아예 그냥 다 떠먹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000만원 수익 안 나면 100% 환불해드리는 1000만원 수익 보장반. 네, 그래서 제가 모든 노하우를 동원해서 오로지 수익, 그리고 경매로 1000만원 벌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끌고 가드리는 프로그램,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온라인 스터디반, 나는 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편한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수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제가 동영상 강의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역시나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똑같은 교육 과정으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대신 제가 수익을 보장해드리느냐, 아니면 1대1 명품 가입반 줌을 통해서 제 시간을 내서 정말 과외식으로 주입을 해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편한 시간에 동영상을 통해서 수강을 하시느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 멤버십 오픈, 네, 제가 이런 식으로 오늘 또 특별편으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제 방향, 제 인사이트, 그 다음에 저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부동산 시황, 그리고 그 지역, 그 주에 움직이는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추천 물건까지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부동산 인사이트와 추천 물건까지 받고 싶은 분들, 유튜브 멤버십 하단에 가입 버튼 아니면 고정 댓글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이메일 주소 남겨봅니다. 그래서 경매 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